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인데, 동학을 먼저 제가 한 이유는 동학이 시험 문제에 나왔어서,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를 본다면 이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정척사파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위정척사파는 그렇게 철학적 내용이 뭐 깊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위정척사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 그리고 어떤 식의 주장을 했는지 정도만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위정척사에서 뭐 척사위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정이라는 게 뭐고 사라는 게 뭘까를 아시면 되지 않을까. 정이라고 하는 걸 요즘 말로 굳이 바꾸면 이게 올바른 거다, 이게 정의로운 거고, 이건 진짜 사악한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 말하는, 굳이 말하면, 그래서 이 정의로운, 이 올바른 걸 지키고 사악한 건 배척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올바른 게 뭘까요? 이게 뭐로 성리학? 성리학 자체라고 볼 수도 있고, 성리학에 입각한 성리학적인 어떤 위계 질서의 사회? 이 사회 질서? 사회 시스템? 이거를 지켜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사악한 건 뭐고요? 그거를, 이 성리학적 위계 질서를 흔드는 서양의 제도 문물들, 뭐 천주교 같은 종교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주장을 하는 거지. 이 위정척사가 이제 굳이 말하면 성리학이 19세기에 이렇게 이제 변동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걸 주장하는 학자들이 다 이 성리학자들이에요. 이들이 어디서 왔을까라고 한다면, 배경으로 굳이 본다면 뭐 조선의 성리학적 사고방식, 더군다나 이 위정척사파가 한 일 중에 영남 만인소 같은 사건들이 벌어지거든요. 영남 만인소 같은 사건을 보면 어느 지방 사람들? 영남 지방 사람들. 누구 후배? 제가 저번 시간에 영남학파를 했었거든요. 영남학파. 누구 후배죠? 이왕 같은 사람들. 이왕이 영남학파가, 이이가 왜 기호학파였거든. 그런 식으로 이 유생들이 이렇게 그 위정척사의 컨셉을 이제 들이대고 있다는 얘기고, 이거 외에 이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우리가 뭐라고도 하냐면 화이론이라고도 말해요. 화이론이 뭐예요? 화이론? 동양의 화이론적 사고방식, 사실은 중국의 화이론적 사고방식이야. 그래서 이들이 이거 입각해서 나라를 닫고 쇄국하고 이 오랑캐 서양 애들을 물리치자, 이런 컨셉으로 얘기하거든. 화이가 뭐냐 하면, 화가 화이론적 사고 뭐 이렇게 말하는데, 화가 중화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는요, 오랑캐 이자예요. 오랑캐 이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 들어봤잖아요. 중국 애들의 자기 문화에 대한 사고방식. 그래서 중화사상 이렇게 말하잖아. 우리 맨날 가는 중국집 원래 중화요리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 중국 애들은 사실 정확히 말하면 중국 한족 애들이야. 중국 한족은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얘네들이 이제 자기네들의 주류 민족을 한족이라고 하고요. 그 외 나머지 애들을 이제 오랑캐라고 밀어붙이는 거지. 굳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족의 문화 의식인데, 그거를 중화사상이라고 하고요. 중화사상은 자기네들의 철학이 이 세상에서 자기네들의 문화가 가장 훌륭한 문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에, 이 사상에, 이런 문화적인 힘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자기네 나라가 이름이 중국이라는 거야. 세상의 중심국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지. 완전 자문화 중심주의지, 굳이 말하면. 그래놓고 나머지 애들, 아까도 했었는데 북쪽, 남쪽, 서쪽, 동쪽 애들 다 오랑캐들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방의 모든 애들이 다 오랑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은 북적이라고 하는 오랑캐들. 이게 이제 위구르나 몽고 애들 얘기하는 거고요. 남쪽은 남만이라고 해서 이것도 오랑캐 만자야. 그래서 이제 동남아 애들 말하는 거고. 서쪽은 서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인도 티베트에 있는 오랑캐들. 다 오랑캐죠. 그리고 동이는 동쪽에 있는 오랑캐 뭐라고 부르냐면 동이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를 동이라고 부르잖아. 이게 동쪽 오랑캐란 뜻이야. 동쪽 오랑캐 이렇게 부르는데 동이의 이 이자가 오랑캐 이자거든요. 근데 이 이자가 이렇겠어요. 제가 색깔을 다르게 했는데 가운데 노란색이 활궁자거든요. 그리고 이 빨간색이 이게 큰 대자거든. 활이 크다는 거야. 이게 어떤 의미냐면 무력적으로 강하다, 만만치 않다, 뭐 이런 걸 표현하는 거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이나 만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이라는 말을 썼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쪽은 무시할 수 없는. 어쨌든 그래서 중국 애들이 이 자기네들의 훌륭한 이 한족 애들이 자기네들의 훌륭한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할 거고 이 오랑캐들을 다 치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중화사상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동이족을 계승했다고 하는 이 조선이 조선 시대에 이 한족의 문화를 정통으로 계승했다고 평가받는 명나라가 있었는데 이 명나라가 망하거든. 그러니까 조선 사림들이 하는 일이 뭐야? 형님들이 망하셨다. 이 훌륭한 문화가 망했다. 이 문화에 이 청나라한테 망하거든. 오랑캐한테 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님의 문화를 잘 고수하고 있다가 이걸 나중에 형님들 돌아오시면 다시 돌려드려야 되겠다. 이젠 우리가 작은 중화의 국가다. 이래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래? 조선 후기에 소중화 의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형님들 언젠가 돌아오실 날까지 저희는 잘 꿋꿋이 지키고 있을게요. 뭐 이런 컨셉이야. 그러니까 알아서 하는 사대주의지. 그런 느낌이지. 이게 바로 화이론이야. 화이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화사상과 오랑캐들. 오케이? 그러니까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야. 근데 이걸 계승했다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이제 이 동양의 오랑캐들은 없어졌어. 오히려 최고의 오랑캐 뭐야? 서양 오랑캐들이야.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가 동양의 어떤 그 전통을 지니고 있는 국가로서 이 서양 오랑캐랑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의 사고방식에 입각해서 위정척사 사상이 등장했다. 이렇게 평가해요. 위정척사 사상은 시기적으로 제일 처음에 이 그 서양 병인 장려 뭐 신미양요 이래서 막 서양 애들만 몰려오고 했을 때 서양 애들에 대해서 이거 뭐지? 라고 이제 긴장을 하면서 처음에 주장은 뭐였냐면 척화주전론을 주장해요. 이 척화주전론의 뜻은 뭐야? 화해를 배척한다. 그리고 우리는 전쟁을 주장한다. 라는 컨셉이야. 이 당시만 해도 화해하자는 화해를 주장하는 파들이 많았거든요. 주화파들이 있어. 그래서 서양문을 막 받아들이자고 한 거지. 대표적인 걸로 조금 이따 할 개화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규수 같은 사람이 막 통상개국론 주장하는 거야. 뭐 중국도 이미 막 서양에 넘어가는 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의 젊은 지식인들도 이제 우리도 서양 받아들이자 뭐 이런 얘기해. 그러니까 정통 성리학자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거지. 화해 절대 안 된다. 우리에게는 전쟁뿐이다. 제가 최익현의 글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최익현이 이 진심으로 얘기하더라고. 우리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자고 말하는 애들이 많은데 나도 서양 문물을 한번 써봤는데 써보니까 좋더라. 편하고 예쁘고. 그런데 그 서양 문물에는 그들의 생각이 들어있고 그들의 생각을 뭔지 봤더니 물질 만능주의, 퇴락, 향락주의에 빠져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건을 편하고 쓰다 보면 그들의 철학을 받아들일 거고 그러면 우리도 정신이 망가질 거다. 우리는 지금 성리학 배웠으니까 괜찮지만 우리 후세에 태어나는 애들은 태어나자마자부터 서양 문물을 쓸 거다. 그럼 퇴폐와 향락, 물질 만능주의에 빠질 거다. 우리의 자식들을 짐승으로 만들 거냐? 그건 아니지 않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다 같이 전쟁에 나가자. 그래서 우리 다 죽어버리자. 차라리 그게 낫지 않냐? 그러면 죽으면 애를 못 낳잖아. 그럼 우리 후세가 없어지겠지. 조선이 없어지더라도 아예 이 우리 땅이 우리
씨가 마르더라도 전쟁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의 주전론을 주장하죠. 전쟁을 주장해요. 그리고 전국에 이제 흥선대원군 때 그래서 뭐 세우는 거야 열심히? 척화비라는 걸 전국에다가 세우죠. 그러면서 뭘 주장하냐면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개항 절대 안 된다를 주장해요. 근데 개항이 돼버렸네? 강화도 조약 이러면서 개항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 이후에는 뭘 주장하냐면 개화 불가론을 주장해요. 개항은 했어도 개화하지 말자. 개화하면 큰일 나는 거다. 그 다음에 일본 놈이나 서양 놈들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다. 이때 무슨 주장이 있었냐면 서양 애들은 그러면 한돌 받아들이자. 아니 그러니까 서양 애들은 안 되더라도 일본 애들은 받아들여서 우리가 해보는 건 어떠냐. 일본이 그때 개화가 돼 있었거든. 메이지 유신 이후로 일본이 되게 서구화가 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일본을 통해서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주장이 있으니까 이런 주장하는 거야. 외놈이나 서양놈이나 똑같다. 외놈 받아들인다고 일본하고 개화도 안 된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영남 만인서 쓰고 이러는 거예요. 개항 개화가 다 돼버리면서 황준센이라고 하는 청나라 외교관이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조선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이 상황에서 근데 친중국 결일본 연미방을 주장해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다 친해야 된다. 그래야 산다. 라고 썼는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 유생들이 보면서 이런 양아치가 어딨냐, 이 말도 안 된다, 온갖 오랑캐 다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냐 이러면서 이제 만 명이 상소를 올리기도 하는 거지. 그래도 결국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일으키는 사건이 뭐더라? 그리고 일으키는 사건이 각종 항일 의병 운동을 하는 거죠. 을미, 을사, 정미, 의병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주장했던 분들이 이제 누구냐 하면 화서 이항로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노사 기정진이라는 사람이 이제 초기에 미정척사 파들이었고 그 이제 후배들로 넘어가면서는 김평묵이라던가 아니면 최익현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이제 이어서 위정척사 운동을 하는 거지. 이러다가 결국 항일의병 운동 이후에는 뭐로 가냐? 애국계몽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으로, 그러니까 약간 그 위정척사와 그 개화파가 약간 조화를 이루는 그런 애국계몽 운동으로까지 발전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김평목, 최익현이 우리나라 유생의병장들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의병 활동을 하시던, 특히 을미, 을사의병 때 열심히 활약하시던 분이 최익현이죠. 일본 애들한테 잡히죠. 그래서 대마도 끌려가서 거기서 돌아가시죠. 일본 애들이 회유책을 많이 썼는데 이 외놈들의 땅에서 나는 곡식도 물도 안 먹겠다 뭐 이러고 뭐 반발하시기도 했던 분이고, 요때 유생의병장들이 이렇게 활약을 하는데 그 말고 특이한 건 뭐가 있냐면 신돌석 같은 사람이 있죠. 이건 이제 그 평민의병장이라는 걸로 이제 이 위정척사파와 함께했던 사람으로 유명하지. 신돌석 장군도 경상도 출신 장군인데 이분도 엄청났나 봐요. 실제로 현실에서는 거의 그 홍길동 같은 느낌? 이분이 와이프를 죽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막 게릴라전 피하고 막 전국적으로 신돌석 장군이 막 유명한데 그래서 집에도 못 들어오고 전쟁하는 거지. 근데 하루는 집에 들어왔더니 밤에 몰래 들어왔겠지. 근데 와이프를 이제 애들 오랜만에 보러 왔는데 와이프가 이제 밥 차려주시고 나서 한마디 하시는 거야. 아니 여보 저기 할 말이 있는데 나 일본 애들 만나봤는데 일본 애들 그렇게 나쁜 애들 아니던데 이 신돌석 와이프를 일본 애들이 회유하려고 경성 이 서울로 데리고 올라가서 조선 제일의 호텔에서 묵으면서 아주 호화롭게 모셨겠지 당시로서는. 그러면서 신돌석 장군 좀 한번 만나게 해줘라. 우리 나쁘지 않고 뭐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얘기하고 절충해 보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듣고 와서 신돌석 장군에게 전했지. 그랬더니 신돌석 장군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아냐고 하면서 와이프 죽였다는 걸로 제가 와서 글을 읽은 적도 있어요. 뭐 계백 장군도 뭐
와이프 죽였다고 하던데 뭐 그게 꼭 올바른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다가 결국 나중에 그 오촌 동생, 친척 동생이 고발해가지고 잡혀요. 그래서 신돌석 장군이 죽으면서 국민들이 생각했대. 아, 우리나라 조선이 이제 끝났구나.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겠구나. 실제로 그 뒤로 이제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기도 하는 거지. 한일 합방이라고 안 하고 병자수호 조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컨셉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싸웠던 사람들. 근데 지금 위정척사를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위정척사는 너무 좀 깝깝한 꼰대 같은 느낌? 근데 제가 최익현의 글 같은 걸 읽어보면 정말 절실해요. 우리의 후세들이 서양에 물들어서 이렇게 망가지는 걸 그냥 눈 뜨고 봐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조선의 시스템을 지킨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인성에 대한 그 우려 같은 게 되게 많아. 근데 실제로 요즘 보면 우리 약간 물질 맞는 거와 퇴폐 향락에 빠진 거 아닌가? 그렇다고 볼 수는 없나? 가끔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제가 서점 같은 데 가서 보면은요, 뭐 베스트셀러 같은, 스테디셀러 같은 거에 보면 막 그런 책도 있더라고. 뭐 10억 모아 좋은 아빠 되기 뭐 이런 책이 막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10억을 모으면 좋은 아빠가 되나 봐. 이게 좋은 아빠의 기준이 무슨 돈으로 평가되고 있고 뭐 등등등 뭐 그런 거 보면 아마 최익현 장군이 많이 열받아 하시겠지. 그것도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뭐 뭐냐면 개화파. 개화파는 시작이 어디서 왔냐를 굳이 따지면 개화파는 실학에서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실학이 내가 넓게 보면 중농과 중상이 있다고 그랬죠. 이 중농, 중상에서 아까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 여기에서 서학파가 나오기도 했다고. 그리고 이 실학은 어디서 왔냐? 이 율곡에게 후배들에 의해서 기호 남인들에 의해 영향받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16세기의 현실주의라면 이건 18세기 현실주의고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이쪽 계보에서 처음 나온 게 개화파예요. 초기 개화파. 18세기 이건 19세기 이렇게 되는 거지. 중상학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아까 뭐라 하냐면 여기 성호 이익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여기는 연암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우리나라 초기 개화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누구게요? 박규수라는 사람이어서 들어봤나요? 통상계국농 뭐 일본도 갔다고 그랬던 분. 둘 다 박씨네.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할아버지고요. 손자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대단한 학자들이 많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많이 배웠겠지. 할아버지가 말씀도 하셨겠지만 뭐 할아버지 친구들 홍대용, 박재가 이런 사람들한테 야, 너 규수야 일로 와봐 이러고서 용돈 좀 주시면서 열심히 개화의 정신을 심어 놓으셨겠지. 19세기 상황에 보니까 이 상황에서의 진정한 이 실학이라는 건 개화하는 거야. 그래서 통상계국론 같은 걸 주장하면서 개화를 주도하죠. 이분이 통상계국론 주장하면서 자기 집에 모여서 젊은 애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 개화적 사고방식을 학습해요. 그런데 그걸 박 교수가 그 통상계국론 등을 가르치면서 통상계국론 뭐 쉽게 말하면 무역하자는 얘기지. 이런 것들을 강의하다가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이런 토론도 열고 이랬는데 그때 모였던 제자들이야. 이 사람들이 다.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크게 두 파로 나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제자들이. 개 중에는 변법개화를 주장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온건개화를, 온건개화, 계량개화라고 하는 걸 주장한 사람도 있죠. 이쪽에 변법개화의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죠? 변법개화의 가장 대표적인 게 김옥균입니다. 그리고 온건개화의 가장 대표적인 게 김홍집이에요.
나이가 요쪽이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이고요. 요쪽이 영화 젊은이들이야. 그래서 이 젊은 애들이 이 나이 많으신 분들을 나이 많으신 계아파들을 비아냥거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수구당들아 뭐 이렇게 막 불러요. 그리고 이쪽이 자기네가 진정한 개화당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거지. 이건 이쪽에서의 입장이야. 이들의 주장이 있는데 김옥규는 무엇에 심취해 있는 거냐 하면 일본의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에 심취해 있어요. 그렇다면 이쪽은 뭐냐? 이쪽은 청나라의 양무운동 정도로 하자는 거야. 이 양무운동과 이 그 메이지 유신은 완전 성향이 다른데 이쪽에는 문명개화를 주장해요. 완벽한. 그러니까 우리를 미개의 수준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미개에 있기 때문에 문명의 세계로 가야 한다. 뭐 이런 컨셉들을 이쪽 계열에서 주장을 하지. 근데 이쪽 계열에서는 양무운동도 이들이 주장하던 표어가 뭐였냐 하면 중체서용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체서용론의 컨셉을 우리나라에 적용시켜서 동도서기론적 사고방식을 주장하죠. 이건 내가 좀 이따 볼 거고, 이 메이지 유신을 그래서 흉내내서 김옥균이 일으키는 사건이 갑신정변이죠. 일단 3일 천하로 이제 끝나는 거고요. 이들이 실제로 갑오개혁을 주도하죠. 그러니까 실제 개혁 세력은 김웅집류의 사람들. 그럼 이제 문명개혁론보다 동도서기론은 시험 문제에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동도서기에서 이 도는 뭐냐 하면, 동도는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철학, 우리의 사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상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야. 그런데 서기의 이 기자가 무슨 기자게요? 기술 기자라고 대부분 다 많이 알아. 그러니까 기술기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 기자가 무슨 기자냐면 그릇 기자예요. 그릇. 서양의 그릇에 담자 이런 뜻이거든. 이 그릇에 담자란 말의 의미가 뭐냐면 서양적인 건 형식적인 걸로 쓰고, 아니 뭐 전기, 뭐 전차, 뭐 우편, 뭐 쓰면 안 되나? 그런 거 쓰고 대신 동양의 정신은 계승하자야. 그러니까 청바지 입고 성리학 공부하자 그런 얘기지. 청바지가 편하니까 한복보다 청바지 입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측면, 그리고 과학기술적인 측면은 수용하고, 그리고 사상은 우리 걸 유지하자. 이런 게 일종의 절충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 하면, 이들을 뭐라고 배웠냐 하면, 위정척사 좌파라고 배웠어요. 위정척사 좌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들이 여기 가서 같이 공부한 적은 있긴 하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성리학자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위정척사 애들인데 위정척사 애들 중에 약간 진보적인 애들. 그래서 위정척사를 지키자. 성리학하자. 근데 서양권 절충으로 껍데기만 쓰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동도석이라는 용어 자체는 신기선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신기선이라는 분은 이 얘기한 것으로 유명하고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농업 관련된 책이 나왔었는데 그 농업 관련된 책에 서문을 쓰는데 써달라고 그래서 그 서문에다가 이런 용어를 만들어서 쓴 거예요. 그게 서양 농법을 소개하는 책이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성리학은 배우지만 농법 같은 건 서양 것도 좋은 거 있으면 배우는 거 아니냐. 우리 동도서기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쓰셨는데 그렇게 이런 용어 쓰셨다가 대박 났죠. 예, 동도서기라는 용어가 굉장히 유행했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은 갑신정변 일으켰다가 안 되니까 3일 만에 도망가고 일본이 배신했거든. 일본이 도와주려고 했는데 청나라 군대 오는 거 보면서 쫄아가지고 일본의 소규모 군대가 인천 통해서 일본으로 도망가요. 그때 같이 따라서 도망가요. 그래서 일본 가서 김옥규는
뭐 여러 해석이 있는데 어쨌든 일본은 약간 우리나라 쳐들어가라. 자기가 내가 어떻게 다 세팅하겠다. 뭐 이랬다고 하기도 하고, 뭐 완전히 주색 잡기를 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여러 이제 일본에서의 그 행태들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러다가 한번 상해로 출장 갔을 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홍종우라는 사람에 의해서 김옥균은 총살당해요. 총 맞아 죽어요. 근데 김옥균하고 홍종우가 원래 알던 사이였대. 근데 김옥균이 아마 홍종우를 보면서 나를 죽이러 왔구나라는 걸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나 이제 그만 죽고 싶다. 뭐 이러해서 일부러 자기 죽이는 걸 그냥 방임해버린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김웅집이라는 분은 갑오개혁 때 총리하면서 우리나라의 실제 개혁 정책, 개화 정책을 주도하죠. 김웅집 내각에서 하거든. 근데 이때 갑오 을미개혁 때, 그래서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으로 연결되면서 개혁이 이루어지잖아. 그래서 이게 1894년 그리고 95년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을이고 그 다음에 봄이야. 1차 개혁, 2차 개혁이야. 그래서 이어지는 거여서 그냥 이걸 우리가 쭉 합쳐서 갑을개혁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때 을미개혁 때 핵심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단발령이었어. 머리를 자르라고. 그랬더니 나라가 난리가 난 거죠. 이 궁궐로 다 쳐들어와서 투석전이 벌어져요. 막 돌 던지고 난리가 나요. 아니 어떻게 머리를 자르? 이거 신체 발부 수지고문데 500년 동안 우리한테 이 머리는 부모님이 주신 거라고 아끼라고 해놓고서 머리를 자르라고 하니 이거 아니 양아치들 된 거 아니냐, 미친 거 아니냐 이러고 이제 데모가 시작되지. 본격적인 데모가. 그런데 모든 대신들은 다 도망가요. 그런데 김웅집이 총리 대신이 혼자 문 열고 나가요. 궁궐문 열고. 머리 자르기 싫어도 잘라야 된다. 우리 변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다. 우리 조금씩 변해보자. 요때가 단발령, 뭐 태양력 사용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개화를 실행하는데, 그런데 군중들이 김웅집이 누군지 모르잖아. 무슨 요즘처럼 TV 나와서 막 총리인 누가 뭐 얘기하고 뭐 이런 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누가 관복 입고 나오니까 넌 뭐냐 이러고 돌 던져 죽여요.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개화를 우리가 점진적으로 추구하는 게 진짜 필요하다가 신념이었던 분이지. 저는 저 최익현이나 김홍집 같은 분들은 저 하늘나라 가서 말이 좀 통하지 않았을까? 물론 논리는 싸우겠지. 이분하고 뭐 이분도 대마도에서 돌아가시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만나면 하늘에서 만나면 서로 티격태격 진짜 하겠지. 생각이 완전 다르니까. 그 대신 아마 둘이 내면에서 인간으로선 신뢰해. 뭐 이런 건 좀 있지 않았을까? 사람 됨됨이는 뭐 각자 신념대로 싸우는 거긴 하지만, 근데 사람으로는 좀 인정하고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래서 김홍집 같은 분도 그런 의미가 좀 있는 분이고요. 개화파는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개화파에서 기억할 만한 건 동도 서기론적 사고 방식.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런 식의 전개 과정,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개항기 마치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불교 조금 해보고 끝나겠습니다.